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소하게, 그리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게 판사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무관이 확인한 이유로 바로 이제 지급 명령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판사 이름 내고 가지만 주무관이 사실상 빨리 결정을 받아가지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지급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냈던 금액을 다시 이제 더 추가해서, 아까 10분의 1 저렴하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를 다시 내야지 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기각, 보정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통상 지급명령 신청하면은 약 한 2-3주 정도에서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제가 임시주소에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돈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가급적 주민번호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없을 경우는 그냥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좋고, 왜 그런 거 하니? 이후에 집행을 할 때 보면은 다시 또 보정을 받아야 되고 경정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또 돈이 들어가고 발품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급명령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서 주로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과. 근데 통상 이제 법무사를 많이 찾아가는데 변호사 사무실 가셔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해줍니다. 제 아시네 아내가 대표 변호사로 있지만은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해줍니다. 비용은 법무사 비용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에서 3주 정도. 그런데 사건이 많은 경우는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통상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이의 신청서나 결정문하고 이의 신청서를 같이 주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는 게 2주니까 한 달 이상은 잡아야 된다. 효력은 앞서서 다 아시겠지만은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또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집행을 하든지. 그럼 또 10년이 늘어나죠, 그날로부터. 또 이의 신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의 신청을 아무 때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분납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채권자가 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까지 추가로 나중에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채무가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이의 신청을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고 시간 끈다고 비슷하게 했다가는 소송비 더 물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면은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변호사가 하면은 그 비용도 감안해서 그걸 또 전략으로 이용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지급명령의 송달 불능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주소지 불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주소지를 찾아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이게 송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나중에는 특별 송달까지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 절차나 일반적으로 내가 신청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무슨 서류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적 여유가 차라리 맡기는 게 좋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제가 말씀드렸고, 지급명령 각하되는 거는 그래요. 이게 금전적 채권에 하나는 거지 손해배상이나 뭐 위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각하됩니다. 당연히 지급명령은 금전, 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위자료, 기타 등등 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각하됩니다. 비용만 날린 거죠. 지급명령 신청 후에는 뭘 해야 되냐? 일단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집행, 송달 확정 증명 도장이 있어요. 그게 없을 경우는 집행면하고 송달 확정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약 1,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하시는 거 되고, 지급 명령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거의 기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이의 신청한다는 거죠. 이의 신청하면서 답변서를 뭐 어떻게 내야 되냐, 여러분 거기 부본에 지급 명령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부본에 대충 이제 소명 자료만 이렇게 써서 내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본 소송으로 들어가게 돼요. 쓰잘데기 없는 걸로 본 소송 갖다가 괜히 비용 두드러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내용을 써야 된다. 아니면 이것도 의뢰하시면 된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소명하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보정명령 나오는 경우 있어요. 보정도 제때 안 하면은 기각됩니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하는데 비용 드느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소가 진행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까지 책임져야 된다.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효기간도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까먹는 경우 많아요. 근데 까먹어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 치유 관리도 중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결정문으로 집행문 없어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급한 경우는 지급명령 나오자마자 확정이나 송달 증명 확정이 없을 때, 집행문이 없을 때는 급하게라도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뭐 통장 가압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시는데, 통장 가압류는 계좌번호 몰라도 됩니다. 해당 은행만 알면 되고요. 금액을 나눠서 해야 돼요. 가령 내가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청구 금액이 확정 금액이 1,000인데 여기 1,000, 여기 1,000 하면 여기 받아가면 2,000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 500 나눠서 해야 된다. 지급명령 신청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통상 40만 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보편적 기준을 잡고 얘기하는 거라서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해야 되냐? 그러면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확정 판결은 미리 받아놓는 게 좋다. 제가 예전에 진행해 보니까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무슨 소송을 진행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양반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얼른 팔아먹었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뭐 이게 사행이 아니냐? 아니 당신이 뭐 판결을 받았어야지 사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무슨 사행이냐?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소송을 했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기 때문에 미리 소송은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팔아먹으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미리 해놔라.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집에 딱지 붙이는 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있는데, 이거는 그 비용이 좀 들어요. 근데 비용이 든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딱지 붙이고 있는데 비용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심리적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 강제집행 방법은 이제 집행관 사무소에다 접수를 해야죠.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은 한 2회에 걸쳐서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비용 줘야 돼요. 돈 많이 들어요. 비용 주고 또 입회를 해야 돼요. 증인까지 해서 3명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없으면 또 증인비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래저래도 없다.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산명시 신청은 아시다시피
채무자로부터 네 갖고 있는 재산 법원에 신고해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재산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당 한 2만 원 받습니다. 하나 열람 받는데. 근데 거의 이것들이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심을 할 때는 은근슬쩍,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산조사 은근슬쩍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거는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뭐 통장 압류도 하는 경우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150만 원 이하로 돼 있으면은 압류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만 출금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통장 압류 금액 확인은 은행에 직접 지급 요청하러 가시면은 있다 없다 안내해 줍니다. 결정문 가지고 가시면 돼요. 또 여기서 어떤 분이 또 얘기하죠. 통장 압류 피하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뭐 피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은행을 상대로 하는데. 통장 압류는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해주지 않는 이상은 해제하기 힘들다. 은행 다 잡는 경우도 봤어요. 지급명령 시효 연장에서는 이렇게 압류를 한번 하고 나면은 압류해서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은 10년, 그날로부터 또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간다. 강제집행해도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재산 명시해서 재산 목록 조회도 했는데 별거 없다. 그러면은 신용이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또 급여 압류도 합니다. 그 채무자 이제 직장에다가 급여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거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직장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은 예전에 따라가 본 적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도 따라가 본 적도 있고요. 발품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못했죠. 근데 뭐 채권자하고 협의 잘 돼서 같이 본 경우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용은 감수하셔야 된다. 비용을 감수하는 만큼 상대방은 큰 타격을 입는다. 일단 뭐 그렇게 지급 명령부터 강제 집행, 재산 명시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는데, 재산 명시 신청은 공시 송달이 되면 안 돼요. 송달이 돼야지 돼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를 할 경우는 주소지에 꼭 살고 송달이 돼야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했는데 나와서 선서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은 10일 동안 깜빵 갑니다. 감치라고 해서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은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연기가 되는데, 불출석하게 되면은 감치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감치 10일에 처한다 등등에 나와서 이제 깜빵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후에 이걸 또 속여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산 처분하고 그 내역은 나중에 재산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또 깜빵 가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받았다고 해서 그때 막 부랴부랴 막 그 전에 재판할 때 돈 옮겨놓은 거 다 찾습니다.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깜빵 갑니다. 그 형사처벌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급명령 진행할 수 있고요. 송달료나 뭐 공시송달이나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은 안 되지 맞아요. 지급명령도 가족이 받아서 뭐 확정되는 부분인데, 이외에는 추환항서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절차가 있고요. 후속타를 안내해드리지만은 꼭 비용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방법보다는 적절한 노하우를 겸비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신 전문가 제가 진행하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죠. 저 조이팔도 운익재산 찾은 사람인데요. 그 정도로 하시고 내용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속타에 제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또 사무장한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 이어서 보십시오. 안주원입니다. 카페를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 시켜보려고 다른 일이 많아서 쉽게 그렇게 안 되네요. 제가 일전에 한주원이 인정하는 양심 변호사를 추천한다. 정회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카페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변호사가 발에 채인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시 출신에 비해서 실력이 한참 못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소위 그래서 변호 조무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씁쓸하게 생각됩니다. 이제 변호사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가 좋고 변호사 실력이 어떤 변호사가 낫더라, 사시 출신 변호사가 낫더라, 이런 경우만 알고 있지. 사실 변호사를 딱 선임하려고 그러면은 암초에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사실이고, 또 혹자는 이제 브로커 사무장한테 당해서 선임 안 해도 될 사건을 선임한다거나 기타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장 경력도 있어서 충분히 좋고 나쁜 변호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겠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 어떤 변호사는 실력 없다, 형편없다,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왜 브로커 사무장하고 결탁해 있는 것도 많이 봤고, 저는 그냥 빠삭하게 다 안다. 제가 제 카페에서 추천하는 변호사가 브로커 사무장 농간 등으로 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셨다면 제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임료도 알아서 부담 가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과거 법무법인 소속의 사무원이었고, 또 아내가 법률사무소 아신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신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옮겼어요. 옮겼고, 그 내용은 옮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브로커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옮겼다는 내용은 있고, 그리고 브로커면 아내하고 브로커 합니까? 전 집에서 같이 맨날 얼굴 보는 사람이고, 이건 브로커고 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소속이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영상 바로 뒤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요거는 캡처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주민번호하고 제가 지워봤어요. 여기 이름 한주원 보셨죠? 인적정보나 기타 이런 건 뺐습니다. 주민번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인사정보 시스템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무슨 일이냐? 여러분이 소송이나 기타 등등 해서 판결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재산 조사를 하고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조사 채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의뢰를 하시면 언제든지 협업해서 또 정보력 하나는 한주원이 줄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낸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제가 굵직굵직한 언론에서 사건들을 많이 추심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고 아이고 이건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알아서 안 받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사건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각계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또 생겨요, 나중에. 근데 이분들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또 브로커 사무장이나 만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또 실력 없는 변호사들 만나지 않을 걱정에 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면은 사실 출신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서 알려드리고, 혹은 뭐 검찰 쪽이나 뭐 등등 뭐 천안도 현직 검사니까 다 물어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지속적으로 제 고객이 돼 있는 거죠. 제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서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제가 그 정도로 궁상맞게 살 정도는 아니니까 금전내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서 당하면 제가 변호사비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저는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무늬만 변호사가 많죠. 변호 조무사라고 한다든가 무늬만 변호사가 시장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브로커 사무장들도 퇴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법률 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로스쿨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사나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의 이제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국민들한테 개방되어 있는데 유독 로스쿨만 안 된다. 로스쿨 전문 대학원 나와야 된다. 네가 돈 내고 해야지 변호사로 받아주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국가 공무원 뽑는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학교에서 배워서 와라.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입학하는 조건도 법을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사법고시는 1%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1%를 뽑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무용과라도 상관없어. 네가 체육과라도 상관없어. 로스쿨 네가 다닐 수 있는 돈 여력만 되면 들어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 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의 로스쿨 제도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건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지금 야기시키는 거고, 흔히 얘기하면 기회균등의 법칙에서 위배한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없었어요. 돈 있는 집에 용난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네가 멍청해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용이 될 수 있어. 이런 사회적, 반사회적 개념이죠. 이런 거는 저는 정론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존치를 주장한다. 거기에 찬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법률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애들 때문에. 제가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정정보사, 또 별도로 제가 또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제 기사를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법률적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가 없을 정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될 부분 같으면 기사로도 제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법률적 문제나
대중의 여러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을 카페나 블로그 또 혹은 뉴스 기사화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을 믿으면 탈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